어쨌거나 난 많은 어린애들이 널따란 호밀밭에서 게임을 하는 광경을 줄곧 생각해. 애들이 수천 명이나 있는데도 주변엔 아무도 없다고. 내가 할 일은 벼랑 너머로 누구라도 떨어지려고 하면 그 애 붙잡아 주는 거야. 하루 종일 그 일만 할 거야. 그냥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는 것뿐이야.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J.D.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하는 독필입니다. 네, 오지 오랜만이에요. 돌아왔습니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살아있군요. 네, 네. 생기가 있어 보이네요. 네, 한껏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방송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거의 갈려 나가는 프로그램이 끝나고. 네, 네. 이제 미소를 띠고 만면에. 네. 저 오프닝 보고 저는 파수꾼이라는 단어부터 좀 찾아봤거든요. 왜냐면 요즘 잘 볼 수 없는 뭔지도 직업이잖아요. 모르죠. 그래서 보니까 파수꾼이란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프닝에서 이 파수꾼이 지키려고 하는 건 아이들이 벼랑 너머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생명의 위험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뭔가 아이들이 더 이상 아이가 아닌 다른 모습이 되어가는 걸 내가 좀 막아보겠다? 그걸 내가 지켜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의 파수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비슷해요. 저는 파수꾼, 저 사실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가지고 안 이번에 나죠. 다시 읽으면서 아 이거 호밀밭 지키는 애 얘기였나 이러면서 호밀밭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왜냐면 지킨다고 하면은 우리는 밭을 지킨다고 생각해. 외부로부터. 그치. 근데 오히려 거꾸로 거기서 노는 애들을 지켜주겠다라는 그 포인트가 그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읽고 나니까 지금 이번에 다시 읽어보고 나니까 좀 신선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사실 오프닝이라는 게 그냥 그때그때 주제에 맞게 또 뽑아오곤 했었는데 이 부분을 뽑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이 책의 정수 같은 부분이었고 많은 분들이 호밀밭의 파수꾼 제목은 참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뭔데? 그러니까 일단 내용은 차치하고 호밀밭이 어디고 그쵸? 파수꾼은 누구이냐 이 근본적으로 이제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뽑아와 봤고 두 분이 대충 맞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어린 아이들이 이 호밀밭 밖에 어떤 벼랑으로 상징되는 곳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나의 꿈이다. 왜? 그게 왜 내 꿈이 됐고 이 아이들이 떨어지는 벼랑은 어딘가? 이 주인공이라는 인물을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면 좀 더 이 의미가 나중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목은 들어본 분들은 많을 텐데 실제로 읽어보시지 못한 분들 혹은 읽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오지의 3분 요약 가보겠습니다. 3분 같지 않은 3분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책 안 그래도 청소년 권장 도서로 많이 이제 회자되는 책입니다. 이거 잘못 뽑았어 내가 볼 때. 그쵸? 여러분 청소년. 읽으신 분들은 정말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 책을 권장도서라고 하기엔 나라면 내 자식에게 읽힐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의문을 갖고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사실 이 책의 줄거리라고 할 부분은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주인공 1인칭 시점입니다. 주인공은 홀든 콜필드라는 인물이고 이 인물의 프로필을 한번 살펴보면 부유한 백인 상류층 출신의 고딩입니다. 고딩. 이 고등학생은 근데 공부 열심히 하고 부유하게 가족 이렇게 지원 받으면서 그런 아이가 아니고 소위 문제아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적응하지 못하고 거의 전 과목에 낙제를 받아가면서 이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어떤 아이인데 퇴학 막 몇 번 당하고. 지금 이 소설의 일단 시작점이 이 소설의 상황 자체가 이 소위 문제아인 이 홀든이 벌써 4번째로 학교에서 쫓겨나면서 어차피 이제 쫓겨났으니까 크리스마스 휴가 때 원래 집에 가면 되는데 약간 그게 며칠 남았거든요. 근데 짜증나니까 며칠 빨리 그냥 나가도 상관없잖아요. 그치. 어차피 퇴학 당했으니까 그냥 며칠 빨리 자기 고향인 뉴욕으로 돌아가서 며칠 그냥 혼자 시간을 보낸 후에 크리스마스 날짜에 원래대로 맞춰서 집으로 가봐야겠다. 이러면서 이 아이가 한 3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뉴욕에 막 시가지를 방황하면서 만나는 인물, 벌어지는 사건, 이 인물이 생각한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사실상 소설에서 이어지는 이 시간적 배경도 고작 3일 남짓 되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처음에 이제 학교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펜시라는 고급 학교고 학교를 나오면서 이제 막
나올 때 친구들이 있었겠죠. 나름대로 같이 음. 지내던 기숙사 룸메이트들도 있고 이 친구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고 이제 막 탈출해요. 일단 짐을 싸서 나오고 옛날에 이제 그 학교에서 공부를 배웠던 선생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기차를 잡아 타고 뉴욕에 가서 호텔을 잡아서 이제부터 정말 대환장입니다. 막 술 먹으러 다니고 막 일단 고등학생이 어. 호텔을 잡아서 잔다는 혼자 거 호텔 돈도 좀 잡고 있고. 그냥 잔 것도 아니고 막 바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여자 꼬셔보려고. 역대급 여미새 어. 장난 아니에요. 여자를 막 만나려고 하고 그 와중에 동시에 되게 과거에 좋아했던 여자한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도 했다가 막 공원에도 갔다가 거의 뉴욕을 막 전전합니다. 잠도 안 자고. 이러면서 사실은 정말로 사랑하는 자기의 여동생인 피비가 집에 있겠죠. 피비는 그래서 피비를 찾아가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자기의 결국 마음의 방황을 끝내고 피비에게서 어떤 마지막 깨달음이랄까 구원이랄까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이제 이 꿈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꿈을 찾게 됩니다. 이 여정에 대한 이 내면의 여정을 따라가는 거고요. 솔직히 말하면 내용보다도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약간 대단한 포인트가 몇 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 책은 정말 방금 얘기한 대로 미성년자의 음주 흡연 기본이고요. 흡연을 거의 꼴초래요. 해요. 자기 꼴쳐서 빨리 뛰지도 못한대요. 음주 흡연 나아가서 매춘 그렇지.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고 실제로 욕도 많이 하고요. 이런 불량 청소년이 퇴학을 맞고 가출까지 결심하면서 정말 사회에 부적응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비행 상황이거든요. 이 비행을 담은 이 긴 책이 청소년 권장도서 그것 때문에 대대손손 올라갔다. 저 이거 되게 대단한 포인트라는 게 물론 실제로 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현대 이제 미국 문학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청소년 권장도서로 꼽힐 때는 절반쯤은 그냥 자세히 이 작품을 읽어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선정되지 않았을까? 작년에도 올랐으니까 이번 연도에도 오르고. 근데 뭔가 대학교 그런 거 영문학 교수님들은 왜 좋아하는지는 알아. 근데 그걸 애들한테 그거를 얘기하기. 청소년한테 추천하고 이제 그걸 또 학부모들이나 이런 이제 도서관마다 꼽혀 있게 만든 꼭 비행을 다룬다고 해서 청소년 권장대서가 될 수 없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세상을 맞이하고 세상을 뭔가 바라보게 되는데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담겼겠구나. 이 비행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게 핵심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사실 이 홀든이란 인물이 굉장히 용감하거나 정의롭거나 이런 모습도 아니고 그렇죠. 소위 되게 찌질하고 소심하고 무기력한 인물이거든요. 저라면 이런 모습을 막 청소년인데 자녀나 내 학생들에게 막 선뜻 못 보여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 책을 통해서 무언가 느낄 수 있을지 그런 걸 좀 이렇게 마음에 품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 질풍노도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된통 겪어요. 그래서 아마 청소년들이 읽었을 때 조금 공감이 될 수도 있고 아마도. 근데 제가 청소년기에 읽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정말 성급게 되더라고요. 난 이 정도는 그죠. 아니야. 내 질풍노도는 너의 개차반이야. 질풍노도와는 좀 성질이 달라. 이런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읽었던 것 같은데 대단한 포인트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3일 동안 사실 뉴욕을 다니면서 그냥 술 먹고 술 취하고 막 매춘 그 콜걸 불렀다가 실패하고 막 썸녀랑 데이트도 하려고 하고 별일이 없어요. 그리고 얘가 뭔가 큰 어떤 배움을 얻는 것도 아닌데 사실 그리고 이 친구는 저랑 많이 다른 게 아까 너의 질풍노도는 나와 달라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인물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달라요. 그쵸. 이 사람이 예를 들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집에서 부유한 집에 나와서 자기가 뭐 운동도 많이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자기가 사실 큰 어려움이 있어서 뭔가를 때려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자기가 뭔가 신물 나고 막 지겹고 환멸 나고 막 애들 너무 다 꼴보기 세상이 싫고 싫고. 막 위선에 질리고 그냥 그래서 그냥 안 가는 거야 학교를. 어.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또 포인트가 다 낙제받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문학 그렇죠. 이제 우리로 제 치면 책에서는 국어라고 번역이 돼 우리로 치면 있는데 국어니까. 국어 과목만 맨날 패스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잘해요, 좋아하는 심지어. 공부만 좋아하고 잘하고 그것도 그 중에서도 문학은 싫어. 글쓰기가 좋대.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너는 사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냐? 네가 뭔가 대단한 고난을 겪어서 네가 이런 질풍노도를 겪은 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이 이 홀든의 고작 3일 동안 벌어진 이 내면적 과정이 이 친구랑은 정말 다른 시공간에 살고 있는 그다음에 인종적 문화적 백그라운드도 다른 우리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어떤 공감들을 자아낼 수 있었는지가 또 저는 대단한 포인트 같은 거예요. 약간 진짜 신기하거든요. 읽어보면 나도 왠지 그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되는 돼.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홀든이라는 인물은 뭐 이 작가인 J.D. 셀린저 본인의
어떤 캐릭터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합니다. 별로 안 실제로. 친해지고 싶더라고. 셀린조 자체도 굉장히 은둔생활하고 자신의 사생활을 철저하게 하면서 세상과 좀 거리감을 계속 두려고 했던 인물이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조금 염세적인 태도도 갖추고 있고 하여튼 이런 약간의 미스테리를 간직한 이 매력적인 작품 좀 제목만 들어보셨다면 이 기회에 한번 좀 집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세상이 싫고 사람이 싫다 하면은 공감할 수 있어요. 맞아요. 진짜로.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추천도 많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얼마나 공감하냐는 또 다를 수 있다, 사람마다. 그 정도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저희 세 사람이 이 책을 다 함께 읽어봤고요. 그리고 각자 나누고 싶은 이야기 포인트를 좀 뽑아봤거든요. 먼저 오지가 준비한 얘기부터 가보겠습니다. 이 홀든의 3일의 여정의 시작점부터 살펴보면 홀든이 다니던 그 펜시라는 학교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부터 해서 친구들, 기숙사 룸메이트, 수희 아저씨까지. 근데 약간 홀든이 굉장히 이 책 전체적으로 시니컬한 태도를 보이고 별로 이렇게 사람을 누굴 좋아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초반에 등장하는 이제 이 친구들이 있어요. 에클리와 스트레들레이터라고 제 책에는 나오는데 그 친구들을 묘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예를 들면 에클리 너무 지저분하고 맞아요. 이도 안 닦고 여드름 양치를 안 짜고 막 손톱 소재하고 너무 짜증나 하는데 에클리가 손톱 갈게 가위 좀 빌려줘 하면 정말 번거롭게 막 옷장을 뒤져서 꺼내주고 맞아. 이런 이중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요.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선을 긋지 않는다. 그리고 되게 스트레들레이터도 약간 소위 킹카거든요. 되게 킹카죠. 속물적이고 여자 좋아하고 되게 막 매력적인 그 룸메이트를 되게 막 무시하는 듯 하면서 우습게 생각하는 듯 하지만 친구로서 되게 막 쫓아다니기도 하고 수다도 잘 떨고 그 친구의 모든 버릇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데이트도 같이 나가고 그래서 저는 홀든 좀 웃기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욕하면서 뒤에선 이렇게 욕하면서 그렇지. 일기엔 이렇게 욕해놓으면서 같이 또 친하게 지내네. 근데 이제 이 학교를 떠나고서 시간이 흐르면서는 이 친구들을 심지어는 보고 싶다. 그렇지.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며칠만 안 봐도 며칠만 얘네가 기숙사 식당에서 밥 먹는 거 못 봐도 난 보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런 경험 솔직히 있으세요? 이게 근데 가족들도 꽤 있지 않나? 아우, 그치, 정말 이제 미워. 형제자매 케이스로 부모님은 맞아요. 좀 마음이 또 다르고 형제자매 케이스로 가면은 막 그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해도 나중엔 보고 싶을 때도 있고 안쓰러울 때도 있고 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 친구들을 생각하면 이런 경우 별로 없긴 했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기숙사 장면은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 고등학교 때 이제 뭐 일반고였는데 특이하게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다녀가지고 4인 1실을 썼어요. 근데 2학년, 3학년 때는 원하는 사람 4명이 짝을 지으면 배정해줬어. 되게 좋죠. 선진적이다. 네. 근데 1학년은 랜덤이란 말이야. 뭐 어, 원하고 자시고 그쵸, 어디 그쵸. 있어 친구 그냥 없으니까. 성적순이든 뭐 반이든 이런 걸로 가지고 막 배정을 랜덤으로 해버려.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모르는 애들인데 일단 자는 습관 다르지. 그치. 뭐 누구는 새벽 청소. 2시까지 죽어도 안 자. 안 자고 막 떠들고. 그리고 이제 막 군대 갔었을 때도 비슷했었는데 막 계속 떠들어. 난 졸려 죽겠는데 못 자게 막 그런 애들은 거라든가. 재밌잖아. 그치? 자기들끼리. 그리고 빨래 뭐 청소 이런 위생 문제. 그치. 그런 것까지 다 이제 걸리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이 호불호에 대해서 투명한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는 편이었고 다툼도 있었지만 적어도 일기장에 이렇게 욕해놓고 잘 겉으로는 지내지 잘 않고 지내. 뒷담은 안 했다. 겉으로도 약간 애매하게 지내면 지냈지. 약간 서로 이렇게 애매하거나 한 경우 있었지. 그래서 싫은 순간도 많았지만 은근 정들었던 경험이 10대 때는 별로 없고 직장에서의 어떤 동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사실 직장 생활에 대입해서 보셔도 좀 재밌는데 주로 상사인 경우 딱 이거야. 왜 저래? 뒤에서 맨날 욕해. 그럼 막 집에 가서 일기는 안 썼지만 막 어딘가에 막 너무 싫어. 이거 왜 저런지 모르겠다. 근데 그 상황에서 벗어난 다음에는 그래도 저 선배가 이건 좋았지. 이런 단점이 있지만 이런 장점도 있었지. 왜냐하면 다른 단점을 가진 사람이랑 일을 하면 그치. 약간 총량의 법칙 같은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저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겠다. 근데 이제 그게 싫은 건 싫은 거야. 싫은 건 싫은 건데 또 뭐 정이 들었다고 하면 정이 드는 거죠. 왜냐면 일종의 전우애도 생기고 하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쌓이면 좀 둥글둥글해져 가는 게 사람 인생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좀 나중에 오는 것 같아요. 저도 학창 시절 때 막 몰려다니잖아요. 제가 8명을 그치? 몰려다녔는데 영등포 범위 포함해서
근데 그 중에 친한 애들이 또 있고 맞아. 이너 서클이 어, 있잖아요. 그쵸, 또. 그쵸. 덜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8명이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덜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저는 뭐 안 좋아했다기보다는 쟤랑 나랑은 별로 안 맞는다? 그리고 뭔가 대화할 때 항상 답답하다? 이런 걸 느꼈던 친구가 사실 있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겹치지 않는 부분도 많았고. 근데 나중에 제가 파주에 이사 가고 나서 그 친구가 파주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 그래서 되게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만나게 됐는데 단편 소설 같다. 오. 너무 반갑고 그리고 저는 대화의 비중이 사실 단둘이 만나도 50대 50은 아니거든요. 저는 말을 많이는 안 해가지고 근데 그 친구랑 만났는데 거의 제가 말 비중이 엄청 많고 옛날 기억이 막 떠오르면서 너무 즐겁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얘랑 나랑 그냥 떨떠름하게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친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 신기하다. 저는 사실 대부분 그리움 속에 남아있어서 다시 만난 친구가 별로 없는데. 맞아. 근데 저도 비슷해요. 옛날에 이렇게 그룹이 아니었다면 같이 안 어울렸을 친구들 있잖아요. 이게 6명, 8명 이렇게 짝이 지어져서 세트로는 이렇게 노는데 단둘이 이제 막 따로 이런 친구들은 아니고 이런 경우가 저는 딱 학부 때 처음 20살 처음 대학 갔을 때 저희는 반이 있어서 반 개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반 친구들은 사실 한 명이 많이 친하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다 같이? 세트로 친한 느낌. 맞아. 갑자기 나 갑자기 확 그 얘기 들으니까 온다. 오죠. 대학교 때 친구들. 이 풍경들 내가 어. 학교 가면 매일 그래도 소속감이 있으니까 저는 맞아, 그 맞아. 굉장히 이렇게 되게 주로 시간을 많이 보낸 그룹인데 되게 그때 만났던 얼굴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아련해요. 아련해. 되게 옛날 영화 보는 느낌이고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였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 지금까지도 만나는데 대부분의 인물들은 경조사도 챙길까 말까? 그렇지.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왜 이렇게 아련하고 그리운가 생각해봤더니 나이 먹어서 그러지. 그것도 그런데 조금 더 정교하게 말을 해보면 그때 이제 20살이 같은 내 모습을 딱 같이 많이 그렇죠. 보여주잖아요. 나의 미숙했던 그 모습. 근데 그거 그 맞는 것 시절 내 같아요. 모습. 제가 그 파주 친구를 좋아했던 이유도 그 학창 시절의 내 모습을 그쵸. 알고 있는 친구여서 더 맞아.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서 지금 그 얘기 들으면서 공감을 했는데 그냥 그때 내 모습을 같이 그 시간을 나랑 나눴던 맞아요. 한 조각을 좀 갖고 있는 사람들 같아서 그리웠구나. 그 사람의 어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렇게 사실은 그 사람 한 명 한 명의 그 당시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와 별개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을 둘러싼 내 태도가 그리움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홀든이라는 인물도 비슷한 과정을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홀든은 사실 정이 많아요. 아닌 척하고 되게 세상의 환멸에 이제 쌓여 있는 척하지만 굉장히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관심이 많고 있어요. 관찰하는 그런 디테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떠올릴 때 태도가 마냥 이렇게 미워하고 혐오하지만은 않거든요. 대부분 여드름 짜는 에클리랑 재수 없는 이 스트레들레이터도 나중에는 그리움과 정든 그 마음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좀 재밌는 거는 이 소설에 인물이 되게 많이 나와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막 약간 헷갈리기도 해요. 너무 많아 스쳐가는 인물까지 많아서. 근데 어떻게 보면 홀든이 겉으로는 되게 싫어하는 듯 묘사하지만 사실은 조금 좋아하고 사실은 좀 정을 주는 그런 인물군이 있고 반대편에 정말 혐오하고 적대시하고 극혐하는 어떤 인물군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통점이 뭘까를 좀 살펴보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인물의 대표는 일단 피비 여동생인 피비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네. 초등학생 정도 된 어린 여동생인데 피비가 있었고 이미 세상을 떠난 동생 엘리. 이 동생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에 비해 형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좋아했던 여자 제인 갤러허. 지금도 사실 좋아하는데 뭔가 이게 그냥 짝사랑 첫사랑처럼 남아서 잘 메이드 되지는 않고 기억 속에 남아 있어서 계속 전화해볼까 말까 고민하는 대상이거든요. 이 진짜 좋아하는 제인 갤러허. 상대적으로 실제로 약간 썸을 탈 수 있는 선택지인 셀리 헤이스는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 같지는 않아요. 현재 데이트 상대. 지금도 만날 수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인물인데 그리고 재밌게도 기차역에서 우연히 잠깐 만난 수녀님들이 나와요. 수녀님들과 이 수녀님 문학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누는 어떤 짧은 장면이 있는데 그 수녀님들을 굉장히 좋게 느끼고 이 홀든이 어릴 적 학교 다닐 때 이제 좋아했던 젊은 선생님 안톨리니 선생님이 등장을 해요. 이 안톨리니 선생님은 뭐 이후에 무슨 모종의 사건으로 이제 관계가 좀 변화하긴 하지만 굉장히 존경심도 갖고 있고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홀든이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른 중에 거의 인정하는 유일하게? 유일한 그런 캐릭터? 그런 이제 인물들이 한쪽에 있다면 처음부터 진짜 극혐하는 인물 누가 있냐면 콜걸을 불러는 이렇게 매칭을 해줘놓고 이제 그 화대를 놓고 약간의 신랑이? 사기와 싸움과 이런 사건으로 번지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자기 뒤통수를 친 사람이죠. 일종의 포주죠. 일종의 브로커인 모리스라는 인물. 이 사람과 큰 갈등 상황에 휩싸이면서 정말 종이 인형처럼 나가 떨어진 홀드는 머릿속에서는 막 이 사람을 죽이는 상상까지 해요. 그렇죠. 총을 총 들고. 쏴버려야겠다. 막 너무너무 미워하면서 그 사람을 상대로 상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홀든이 엄청 싫어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어니의 집이라는 술집이 나와요. 네. 어니의 집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어니라는 인물이 있는데 많이 나오진 않지만 되게 싫어해요. 그 이유가 되게 유명인이나 뭐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한테만 되게 잘하고 친한 대화를 하고 척하고 그 연주도 기교가 너무 많아서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너무 요란을 떤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대요. 그래서 약간 뭐 그렇게까지 싫어하나 싶은 마음인데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홀드는 같은 맥락에서 영화와 연극 배우들도 너무나 싫어합니다. 약간 연기를 잘했다는 이유만으로 왜 이렇게 과장해서 현실이 아닌 것을 현실처럼 이렇게 연기를 하는가? 이것은 약간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특이하게도 영화랑 연극을 굉장히 싫어하는 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양쪽에 이렇게 호와 불호의 이제 땅이 있거든요. 이렇게 큰 그 둘을 가르는 큰 것은 투박하게 말하자면 진정성. 그러니까 어떤 거짓이나 이런 위선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혹은 적어도 포장하는 사람을 너무나 싫어하는 그렇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물성이 너무 강한 사람들. 눈에 보일 정도로 강한 사람들. 누구나 조금의 속물성과 당연한 약간의 거니까. 거짓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인간성을 막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기만이 될 경우 너무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거쳐온 학교들의 교장들을 그렇게 싫어해요. 아까 뺐지만 정말 교장들 개 싫어해. 진짜 싫어하고 펜시에 그 돈 많이 벌어서 이제 학교에 기부를 한 장의사가 오는 또 장면이 있어요. 그 장의사가 정말 돈이 많고 성공한 걸 마치 이제 주님의 은혜로 돌리는 막 간증을 하면서 그런 걸 보면서 너무 구역질을 막 느끼는 거예요. 저 가식, 저 위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실성을 갖춘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잘 변화하지 않는 그러니까 원래 그 모습과 마음을 최대한 그래도 계속 갖고 가는 이런 변화하지 않는 어떤 인물들 심지어는 박물관 잘 변화하지 않는 대상에 애정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 홀든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삶을 대하는 중요한 가치관이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이 인물들을 통해서 좀 느낄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20살에 만났던 사람들은 제 20살의 한 조각을 약간 갖고 있는 인물들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간이 흐르고 다시 그 사람들을 뭔가 만나거나 떠올렸을 때 내가 이제 한 조각 넘겨줬던 내 그 시간의 조각이 막 변질되고 오염됐다라고 느끼면 나 같아도 굉장히 싫을 것 같다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홀든은 이 변화하지 않는 어떤 순수와 진심에 대한 어떤 동경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이 어린이들이 이 호밀밭을 뛰노는 어린이 혹은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영혼들이 벼랑 끝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 타락해 버리는 거, 변화하는 거를 당연히 참을 수 없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밖으로부터 내 재산을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저 더러운 곳으로 가서 어른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입게 되는 가면들 그거를 가면을 쓰고 보여야 되는 위선들 일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자기만의 그런 꿈이 생긴 게 아닐까. 그래서 막 벽 같은데 욕설 써 있는 거 자기 손으로 막 다 지우잖아요. 아이들이 그걸 보고 볼까봐.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될까봐 열심히 지우고 이런 장면들도 나오고 실제로 홀든 본인도 되게 순수성을 간직한 인물이기도 해요. 막 센트럴파크의 오리의 행방을 되게 궁금해하고 남의 안부를 굉장히 궁금해하기도 하면서 이런 인물이라는 점을 좀 이해하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 이 아이의 뾰루퉁함, 시니컬함이 조금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홀든은 중간에 있는 사람이죠. 어느 정도는 자기도 청소년이기도 하고 나이로도 그리고 그 진정성을 추구하는 자기만의 모습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자기도 어느 정도의 속물성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 되게 많이 경험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위를 비난하고 아래를 사랑하면서 계속 혼돈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는 거 아닐까? 이 문학이 왜 많이 읽힐까라고 한다면은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저는 이 책을 읽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번역도 그랬지만 그 모든 게 불만 덩어리. 아 정말 매사에 불만 진짜 막 한 대 쥐어 피곤하죠. 내 동생이었으면 쥐어박았을 것 같은. 불만 너무 많아. 정신 너무 차려라. 많아. 진짜. 그래서 이 책을 본 사람들의 리뷰 중에 제가 가장 웃겼던 게 이 책을 읽고 중2병이 도졌습니다 이렇게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 알겠어.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이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불만이고 자기 말고는 뭔가 다 불결한 쓰레기로 보는 맞아요. 그런 성향인데 그 선생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콜필드가 맨 처음에 만난 선생님. 네네 역사쌤. 선생님네 집에 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얘가 또 4번째 퇴학을 당했으니 뒤돌아가는 홀필드한테 행운을 비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을 너무 싫어해. 설마 나한테 간섭적이지. 행운을 비네라고 말한 거야? 이 상황에서 이 말을 한 걸 진짜 싫어하고 또 어떤 바를 갔다가 아는 누나를 만났는데 그 누나 옆에 해군 장교가 있었어요. 근데 해군 장교랑 헤어지면서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그것도 싫대. 라고 말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정말 환장할 노릇이다. 전혀 반갑지도 않은 사람에게 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같은 인사말을 해야 한다는 건 말이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그런 말들을 해야만 한다. 이런 의례적인 것들이 홀든을 되게 세상을 사는 게 지겹고 우울하게 만드는데 혹시 두 분도 이런 나를 지겹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되게 이런 인사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이렇게 반갑다. 의례적인 거 하는 거 좋아하는 편인데도 어쩜 봐야지. 그 말이 되게 힘들게 느껴질 때가 저도 분명히 있는데 언제냐면 뭐 회사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아니면 특정 모임이나 교회나 이렇게 한 곳에 오래 이제 지내다 보면 그 곳에 속한 사람들이랑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그 속한 곳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나오죠. 그쵸.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회사 회사를 오래 욕을 하는 다니면 거지. 회사 동기들이랑 한 1년 차까지는 그런 욕이 비중이 적다가 한 2, 3년씩 연차가 그렇죠. 점점 쌓여가면서 왜냐면 많이 보이니까. 그렇지. 이 회사의 문제점과 또 이 회사에 대한 애정이 이제 같이 자라나면서 그거에 따라서 그 회사에 대한 불만 또 아쉬움도 커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결국 모이다 보면 모든 얘기의 종착점이 거기로 가. 항상 그런 이렇게 불만으로 가는 어.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스트레스 해소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밖에 나가서는 이렇게 얘기를 솔직하게 못 하는데 그래도 이런 곳에서 이 내가 속한 조직,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때로는 해소가 그 자체로 되기도 하거든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는 그 얘기들 한참 하고 뭐 어쩌겠어. 그러니까 뭔지 이게 아시죠? 10분만 하면 상관없는데 한 1시간을 해. 만날 때마다 어. 한다면 약간 이놈의 지겨워지는 뭐 거죠. 회사 예를 들면 회사 상황이라고 치면 회사에 뭔 일이 이 시스템이 막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 너무 힘들고 열심히 그치. 하는데 막 보상도 없고 또 막 불행 경쟁하기 너무 시작하고. 힘들다. 너도 그래 힘드니? 나도 힘드니? 한참 돌았어. 그럼 이제 집에 갈 시간인 거예요. 그럼 다 같이 나오잖아요. 자, 아무튼 뭐 그래도 힘내자. 뭐 어떡하겠냐 이러고 헤어지면 그 발걸음이 없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맞아요. 너무너무 센치해지더라고요. 그때가. 약간 아무래도 이제 계속 회사 생활도 점점 시간이 흐르고 하면서 그런 자리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렇죠. 내가 뉴비던 그 조직보다는 고인물인 조직이 점점 비중이 많아지면서 이럴 때가 되게 많아. 연말에 모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연말에 그때마다 이렇게 결국 욕하면서 끝나는 모임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저도 거기 참여했고 되게 내가 굳이 긍정적인 얘기만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센치하게 할 필요가 있나? 그렇죠. 약간 현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주인공의 빗대서 얘기를 하면은 홀든 콜필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데 자기는 문제라고 인식하는 상황인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 왜냐면 얘는 불만을 줄여줘 얘기하면서 막 퇴학도 4번을 당했잖아요. 학교 마음에 안 들어? 학교 때려쳐. 혹은 퇴학을 당해. 그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냐? 다른 학교에 가야 돼. 어차피 가야 돼. 그러니까. 어차피 가야 돼. 회사 욕 맨날 한다고 해서 회사 그만두면 그 문제 해결이 되나? 다른 회사 가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첫 경험이면 그냥 여기가 문제인 것 같고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다른 학교 다니면 뭐 다른 회사 다니면 다른 모임에 나가면 괜찮을 것 같다. 라는 그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그만두거나 옮기거나 하는데 몇 번 그렇게 옮겨 다녀 보면은 사실 세상 별거 없구나. 그러니까 홀든도 왜 이게 나는 4번째 퇴학이었을까?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겪어봤거든 다른 학교들도. 그러니까 뭐 다를 것도 없게 눈에 보여. 근데 지금 나는 노답인 상황에 갇혀 있어. 그게 되게 지겹고 우울한 점이죠. 사실 그래가지고 오지가 말했지만 저희 책플리스트 들으면서 책 모임 되게 긍정해주시고 맞아요. 책플리스트 자체도 책 모임에서 시작된 맞아요. 팟캐스트고 네. 한데 저희가 회사에서 원래 저희끼리 책 모임 하다가 점심시간에 이게 책 얘기를 하는 건지 회사 욕을 하는 건지 모르는 시점에 제가 바꿨죠 방식을. 우리 회사 사람들 아닌 사람들이 와야 책 모임에서 책 얘기를 한다.
라고 그쵸. 바꿨는데 바꿔도 각자 의사역을 하고 어쩔 수 없어요. 보편적인 어쩔 수 경험을 하고 없긴 살기 했지만, 때문에. 근데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루프에 빠져 있다는 걸 인식을 하면 깨고 나와야 돼. 맞아. 돌파구를 찾아야죠. 어쨌든 사실 홀든도 그런 길을 찾습니다. 찾으려고 노력을 나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처음에 소설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는 그냥 답답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다 이 싫어. 세상 다 밉고 우울하고 다 바보 같고 그러니까 나 빼고는 뭔가 다 나랑 이상한 TV 빼곤 사람이고. 다 더럽고 그런데 의외로 그런 와중에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마음이 살짝 회복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 책에서 홀든이 그 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을 오지도 아까 골라왔지만 그 중에 또 다른 한 명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홀든이 책의 초반부터 계속 궁금해하던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연못이 얼면 거기에 살던 우리들은 어디로 갈까요? 한겨울에 그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있는 그 연못이 꽝꽝 얼어버리면 거기서 살던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다 죽는가? 저도 아니면 이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나도 궁금하고 나는 여의도 공원에 토끼들 어디 가는지 너무 궁금해. 어디로 갈까? 거기 토끼가 있어. 그래서 이런 거를 되게 생뚱맞은 엉뚱한 질문인데 이거를 만나는 사람마다 막 물어봐요. 근데 돌아오는 답변은 얘 무슨 뭔 소리를 뭔 하는 소리야? 거야? 그런 똥강지 게 같은 뭐. 소리를 하네. 그래서 막 약간 무시하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한 택시 기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물고기들은 아무데도 가지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지. 그러니까 저 연못 속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게 물고기들의 법칙이고 얼음이 얼어도 겨울 내내 그 자리에서 그냥 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질문에 그래도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해줘. 적어도 답을 했잖아. 여기에 홀드는 뭐라고 하냐면 또 막 따져요. 아니 물고기랑 오리랑 같나요? 난 오리를 물어봤는데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그 밑에서 산다고 한들 물고기들이 뭐 뭘 먹고 살 수 있겠냐. 그렇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지하게 토론을 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 도착했지. 그때 돼서 요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까지 이 택시 기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끝에 또 이렇게 말해요. 이봐요. 손님이 만약 물고기라면 대자연이 그쪽을 보살펴주지 않을 것 같소? 겨울이 되기만 하면 물고기들이 죄다 얼어 죽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됐어요. 라고 말을 하고 이제 콜필드는 그 사람은 꽤 좋은 사람이었다. 재밌는 사람이기도 좋은 했다. 평가 별점 5개. 정말 오랜만에 나온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홀든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사람은 오지의 경우에는 진실성,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고 생각해보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가 어떤 행색이든 간에 노인이든 아이든 그 누구든 간에 아직은 그런 엉뚱한 질문에도 생각 후에 답변을 해주는 사람. 근데 이걸 또 다시 말해보면 진실성 같고 또 순수성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기를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상식에 어긋나는 소리 하지도 마 이게 그치.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반부터 이 질문을 왜 자꾸 책의 중후반까지 계속 끌고 왔을까 이걸 생각을 해봤는데 추측을 해보건대 여기서 말하는 오리는 우리 안에 그냥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이제는 없는 것 같은 오리. 근데 그게 어디 갔는지 자꾸 찾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글렀고 이 사회에 찌들었고 내 순수했던 마음은 다 얼어버렸고 겨울이 와버렸어. 내 순수성은 다 겨울인데 이거 뭐 어딨나? 나의 오리는 어딨나? 근데 기사님이 말하잖아요. 얼음이 얼어도 겨울 내내 그 자리에 있다고. 지금 당장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 어딘가에 아이 같은 마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전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지겹고 우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홀드는 계속 자신의 역할이 파수꾼이라고 했잖아요. 파수꾼처럼 이런 질문을 계속 건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 마음에, 당신 마음속에 오리는 어디 있냐? 이런 질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감상을 나눠보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토록 힘들어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것도 제 스스로한테 질문을 했을 때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걸 홀든이 비난했기 때문이라고 찌든 어린 생각해요. 거는 이래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 위선자고 나는 사회생활이고 예의고 의례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예의를 홀든이 너무 가식적이라고 비난을 하니까 가차없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있어 보이게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PR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케팅의 기본이죠. 그걸 너무 비난을 하니까 기분이 제 스스로 좀 나빴었나 봐요. 근데
이 책이 청소년 권장 도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청소년들이 읽는 것보다는 젊은 세대가 읽으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그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미국이 엄청 50년대입니다. 보수화됐을 때 나왔대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내가 억눌려왔던 불만, 나 기성세대 진짜 짱 싫은데 나를 억눌려왔던 이런 거를 홀든이 막 이렇게 비난해 주니까 신드롬이 이를 정도로 엄청 화제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불만과 열의가 조금은 사라진 나이, 너무 이제 젖어든 기성세대가 되긴 했지만 내게도 그런 때가 있었지. 별거 아닌 거에 의문을 품고 파르르 화내고 불만을 갖고 이건 아니지 했던 그런 맞아. 때가 있었지. 그거 중요하죠, 근데. 내 안에 우리도 분명히 있지. 아직 살아있겠지?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뭔가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어쨌든 계속 지겹고 우울해만 해서는 사실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 책을 읽는 나를 약간 객관화해서 보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똑같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짜증나? 약간 불만만 많고 지는 자기 기준으로 보면 자기도 내가 볼 땐 문제가 많아. 문제가 많은데 오히려 나는 그게 근데 객관화가 되는 거야. 얘는 어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왜 그러니? 부터 시작해가지고 하게 되고 일종의 조금 더 예전에 내가 읽을 때 비해 여유로워진 내 모습일 수도 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는 게 지겹고 우울하기만 하진 않으니까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도 근데 우리가 다니는 회사나 여러 모임이나 이런 데가 우리가 사실 뭐 몇 년씩 몸담고 있다 보면 지겹고 우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임에 나간 이유도 있을 것이고 꼭 그 모임의 장점이 아니라 내 삶의 다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게 있으니까 아무리 우울하고 지겹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게 해주는 그런 순간과 계기는 있잖아요. 저는 주말과 금요일이 제 삶의 전환점이 엄청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거의 주 7일을 목동 생활을 하거든요. 왜요? 당직이 있으면 또 주말에 나오고 주일에는 교회가 또 이쪽이어가지고 또 나와요. 그러면은 주 7일 목동 생활하는데 집은 파주잖아요. 못 벗어나네 목동을. 그러니까 이거 진짜 너무 목동을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은 아예 파주에만 있는 주말을 만들어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이제 기대를 하고 그렇다고 파주를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만 있어요. 하지만 그게 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다시 힘을 얻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을 지낼 수 있는 건데 이런 주말이 내가 기다려지고 좋은 이유는 어쨌든 월요일부터 목요일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프닝을 직접 쓰는데 금요일은 금요일이라서 좋다는 말을 많이 하고 월요일은 주말 잘 보내셨나요? 또 월요일이네요.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된단 어제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제 은퇴해서 그런 주말과 구분이 없다. 구분 없는 분들 많이 들으시죠. 금요일도 큰 상관이 없고 월요일도 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이 금요일도 월요일부터 목요일에 그 목동 생활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잖아요. 야, 이 친구 긍정의 신이네. 럭키비키에 거의 경지에 올랐는데. 배고프니까 맛있는 거잖아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 가난하니까 돈 벌 때 기쁘지. 약간 이런 거잖아. 아무튼. 그래서 그런 지겹고 우울한 생활 후에 금요일이 있고 주말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게 된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거 중요하죠. 저도 근데 되게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되게 작은 거지만 나한테는 정말 큰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홀든한테는 그 오리가 되게 궁금한 것처럼 저도 뭔가 정을 쏟은 대상한테서 이렇게 생각지 못한 편지? 칭찬? 그러니까 일종의 피드백. 이렇게 SNS로 따지면 댓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도 예를 들면 저한테 갑자기 날라온 안부 연락. 그렇지. 이런 거. 언제 그다음에 한번 보자. 누가 뭐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 누가 갑자기 편지를 써준다거나 그다음에 갑작스런 초대 같은 걸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진심일 때. 진짜로 한번 일부러 이렇게 뭔가 모임을 하는데 초대를 받았다거나 제가 생각했던 거 말고 이런 의례적으로 하는 거 말고 갑자기 이제 저는 예전에 한번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데 어떤 출연자가 갑자기 친필로 편지를 써서 회사에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우리 물론 저 개인은 아니지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이제 또 인터넷에 달린 댓글이랑 또 다르게 자극이 확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치. 이게 아무도 날 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을 때가 많은데
되게 많이 생각보다 날 누군가 보고 있구나. 아, 그렇죠. 이러면 약간 외로움이 약간 해소되면서 도파민이 싹 돌면서 자극이 생기더라고요. 착하게 살아야 돼.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도 이 비슷한 얘기들 많이 했지만 일종의 일상에 있는 활력소나 버튼 같은 거죠. 기쁨의 그렇죠. 버튼 같은. 그러니까 저도 뭐 그냥 사실 전 지금 특별한 취미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상입니다. 근데 뭐 그 사람이 집에 없으면은 그냥 혼자서 와인 한잔 하면서 먹어도 행복하고 하는데 이 책에서 콜필드에게 그런 존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생들이에요. 콜필드에게는 형 하나, 동생 하나가 있고 사별한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종일관 시니컬한 콜필드가 시종일관 애정을 표현하는 존재가 이 맞아요. 동생들이에요. 정말 네. 아낌없이 진짜 네. 대단하다고. 특히 이 사별한 남동생에 대해서는 아주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헌사도 되게 자주 나오고 그 동생이 가지고 있던 야구 글러브에 뭐 시를 쓰고 막 이랬는데 그 문구를 상세하게 기억하고 또 추억하는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들고 다녀요, 막 가방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여동생 피비. 정말 콜필드는 사방에 총질하고 다녀요. 사방에 총질하고 다니는데 모두까지 근데 마음속에서만. 그렇죠. 유일하게 삶의 기쁨이자 소중함으로 남아있는 존재. 처음부터 끝까지. 홀든이 이제 퇴학을 앞두고 스스로 학교를 먼저 떠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과거에 자신이 매였던 인연들을 찾는 과정들 아까 이제 3분 요약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거기서 자기가 그냥 이대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면 또 이 변호사의 그 부잣집 명망 있는 네, 집안에 그냥 집안에서 아들내미가 또 쫓겨났어. 엄마도 아들내미가 앞- 그렇게 오면 엄마 쓰러져. 그냥 두겠어요 집에 있으라고? 또 학교 또 보내죠. 어디 보내겠죠. 그리고 또 부모님의 어떤 결정에 의해 그리고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걸어가게 될 일종의 정답 같은 길이 있죠. 콜필드는 그게 너무 싫은 거고 뭐 다른 학교 찾아서 또 입학하고 졸업하고 대학 가고 직장 구하고 등등 이 홀든 콜필드가 위선과 지겨움만 있을 것 같은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디 다른 동네 가서 주유소 같은 곳에 취업해서 오두막 짓고 그리고 나랑 비슷한 생각 가진 사람이랑 결혼해서 그냥 둘이 이렇게 말 세상 못하는 척하고 숨어서 살고 사람들이랑 말 못하는 척하고 말하기 싫어가지고. 그러고 잘 살래 라는 생각으로 가출을 결심을 합니다. 맞아요. 원래는 집으로 가려다가 아이 그냥 가출하란다 라고 파국이죠. 하는데 이 여정의 끝이 파국이 될 뻔했죠. 근데 그냥 학교에도 안 있고 집에도 안 있는 지금 상황 뉴욕을 떠들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가출하는 게 낫잖아요. 근데 집으로 가요. 왜냐? 피비를 만나야 돼서 피비한테 인사는 해야 되거든. 그래서 어찌저찌 2차 저차 여차 해서 홀드는 결국에는 가출에 실패하게 되는데 그 디테일은 이제 책을 보실 분들 때문에 제가 생략했고 그 홀든의 여동생인 피비 이 피비와 놀이공원에서 홀든이 노는 장면이 나와요. 둘이 잠깐 이제 만나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 이제 같이 있는 시간 동안 막 비가 와서 엄청 흠뻑 젖은 상황이에요. 거기서 콜필드가 나는 이런 묘사는 이 책에서 처음 나오기 때문에 읽어드리고 싶었어. 하지만 상관없었다. 비가 와서 흠뻑 젖었는데 피비가 목마를 타고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며 불현듯 난 행복함을 느꼈으므로 너무 행복해서 큰 소리를 마구 지르고 싶을 정도였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냥 피비가 파란 코트를 입고 회전목마 위에서 빙글빙글 도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다. 누구한테라도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여기서 제가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누구한테라도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이게 되게 저한테는 콜필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 모두가기 인형이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야. 왜냐면 콜필드는 이런 걸 남한테 보여주는 캐릭터가 아니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 대한 염증만 느끼고 있는 사람. 그런 그조차도 인류애를 가지고 실천하게 만들 무언가. 그것은 호밀밭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그 마음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무언가 지켜야 할 우리 마음의 진정성 같은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고, 얘도 결국에는 그거를 나누고 싶은 거야. 이게 핵심이죠. 자기는 말 안 하는 척하면서 말 못하는 척하면서 단절하고 살겠다. 그렇게 해놓고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런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무언가, 거기서 나온 정서, 거기서 나온 긍정적인 기운이 있다면 우리는 보통 그걸 나누고 싶어하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희망이 있다. 까지가 이 책에 담겨 있으니까 이게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막 불만만 가득한 책이 아니라 무언가 문학적 성취를 이룬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런 행복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은 사실 확장을 시키는 게 뭐 우리한테 의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피곤한 일일 수 있지만 나누는 건 되게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모임도 만들어 보시고 책플리스트 들으시면서 이제 뭐 책 모임하는 기분이라 좋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주셨지만 사실 옆 사람이랑 이런 얘기 해보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 책 가지고 하기 좀 부담스러우시면 책플리스트를 추천하시면서 이거 한번 들어봐. 어땠니? 하는 걸로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고 어쨌든지 간에 무언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나누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나의 홀든 같은 면모를 조금 메타인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거든요.
홀드는 사실 굉장히 자기는 세상과 막 정말 불화하는 정말 나 홀로 살겠다 이런 척하지만 사실 누구보다 세상에 되게 관심이 많고 맞아요. 어떤 세상을 되게 사랑하고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걱정도 있고 되게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아닌 척하는 게 저는 그 중2병 특이라고 생각해요. 농담삼아 메타인지가 안 그렇지만 된다. 이게 약간 이 시기가 그래요. 내가 세상에 나가야 될 땐 사실은 약하고 다칠까봐 무섭기 때문에 방어 기제죠. 때로는 좀 더 이렇게 세게 내가 실제 가진 분노보다 더 세게 판단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고 어느 시기를 지나니까 나 사실은 되게 연하고 정 많고 연약하고 유들유들한 사람이야라는 걸 인정하니까 허세 같은 거를 좀 덜 부리게 되더라고요. 미약은 필요 없다. 옛날엔 그게 허세인 줄 몰랐기 때문에 보통 허세를 모르기 때문에 허세를 부리는 건데 허세라는 거를 인정하면 허세 부릴 필요도 없다는 것도 파악하게 되면 허세를 좀 덜 하고 마음이 이제 모든 게 좀 더 쉬워지는. 근데 지금 약간 다 허세라는 건 아니지만 홀드는 마음에도 껍데기 같은 허세들이 좀 있다면 이 PB와 있는 순간엔 그게 다 녹아내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허세 부릴 필요 없다. 여기 되게 안전하고 서로 얘기를 들어줄 준비가 돼 있다라는 느낌을 서로 주는 게 첫 걸음일 것 같아요. 제발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줘야 될 텐데. 서로 사회에 첫 책으로 무조건 이 책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읽어야 돼. 너도 같이 홀든 읽고. 나도 홀든 우린 다 홀든이다. 그냥 다른 의견을 읽으십시오. 다른 의견을 약간 먼저 읽고 그게 이제 먼저겠네요.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JD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 이제 클로징 코너 요즘 뭐 봤지 시간인데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요즘 본 작품은 디즈니 플러스의 조명가게. 명작이죠. 보셨나요? 따끈따끈 다 봤죠. 저는 원작만 봤습니다. 원작 웹툰도. 네. 제가 원작을 굉장히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이 드라마를 보고. 이게 강풀의 웹툰 원작인 작품인데 작년 12월에 나온 작품이고요. 주지훈, 박보영 등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공포로 분류되는 작품이에요. 근데 공포 저 공포예요. 보는 동안 정말 무서웠어요. 저 진짜 공포야, 무서웠어요. 마음의 준비 없이 봤다가 이거 이런 공포물이지. 장르였어? 공포인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저는. 저는. 강풀이라며. 강풀 공포만한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 나 몰랐어요. 저 저는 따뜻한 줄 알았죠. 아예 친구들. 정보값 없이 유명한 배우도 많이 나오고 그치. 장르물 범죄 뭐 그리고 미스테리. OTT 디즈니 플러스니까. 근데 그냥 대놓고 공포더라고요. 공포야, 공포. 그러니까 호러. 막 처녀 귀신 같은 사람 나오고 귀신 막. 나오고 막. 어쨌든 이 작품이 8부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조명가게가 뭘 뜻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강풀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삶과 죽음 사이에 있을 때를 코마 상태라고 한다. 그러니까 코마 상태에서 누군가는 삶으로 돌아오고 누군가는 그대로 사망하고 아니면 코마 상태로 되게 오랜 기간 누워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걸 결정하는 건 환자의 의지다. 라는 말을 의료진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지는 어디서 나올까?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 코마 상태에 빠졌다 돌아온 환자들은 하나같이 내가 어떤 빛을 봤다. 이런 말을 많이 한대요. 근데 그 빛이 여기서는 조명가게로 그려지고 있고요. 그 빛을 어떻게 찾아서 다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혹은 찾지 못한다면 그 안에서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는 작품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생과 사의 경계를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 같은 거죠. 네. 우리가 근데 되게 상투적으로 하는 표현들, 그다음에 빛을 봤다,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실제로 용어가 나오는데 하여튼 그 빛이라고 상징되는 거를 아주 구체적인 세계로 창작해낸 게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그리고 뭐 스토리텔링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럼요. 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봤는데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초반에 사실 되게 불친절했어요. 이거에 대한 그치. 세계관이나 인물들이 왜 이러고 있는지를 아무 설명 없이 한 몇 회가 지나가니까 무섭기만 하고 빨리 설명을 해줘야지 맞아. 이 마음이 좀 들다가 그때 딱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중간에 살짝 멈췄었거든요. 근데 다시 보기 시작된 이유가 저 아는 친구가 이거 끝까지 한번 봐봐. 이거 무빙의 세계관이랑 이어져. 강풀 유니버스가 있죠. 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무빙 되게 재밌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빙의 세계관과 이어지는 시점까지 봐야겠다라고 결심했는데 그게 맨 끝에 나오죠. 나오죠. 네. 여러분 쿠키 영상까지 맨 잘 끝에 나오니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명작이고 강풀 그 공포 만화 시리즈들에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포 만화뿐만 아니라 SF적인 그 상상력이 있는
그 생과사도 그렇지만 휴먼 드라마가 있어요. 그것까지 이제 좋아하시는 정말. 분들 많으실 테니까 이 한국식 호러지 진짜로. 맞아. 예. 정감 있는 호러? 약간 정 있는 호러? 뭐라고 해야 할지. 아니, 정과 옷걸- 한이 둘 다 무슨 있다. 막 엑소시스트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유혈이 낭자고 이런 네. 게 아니고.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무섭다. 네, 여러분. 무섭죠. 그래도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방송에 대한 감상이나 작품 관련해서 떠오른 생각들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